전례 없는 신속한 움직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략적 합의에 도달한 후 미군에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외교적 성명이나 상호 경고가 아니라 테헤란의 경제적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옥죄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석유는 비밀 수송망을 통해 조용히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의 소위 그림자 함대의 일원인 베로니카 2호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항해 경로와 화물의 출처를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제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 선박들입니다. 중국으로 석유를 운송하던 중 베로니카 2호는 미군에 의해 접근 및 제압되었으며 이는 군사경제 전선에서의 명백한 긴장 고조를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납포 자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과 군사적 행동 사이에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었던 그 전개 속도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에 이르자마자 미군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최고 지도부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석유는 이란 정권의 생명줄입니다. 에너지 수출로 얻는 수입은 테헤란이 국가 예산을 유지하고 전략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국가 운영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비밀 수송로가 봉쇄되고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차례로 납포된다면 이란은 심각한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금줄이 끊기면 국내외 압박이 동시에 가중되어 이 지역을 위험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외교 무대 뒤에서의 분주한 움직임부터 정보 분석에 이르기까지 큰 질문 하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닫히고 있는가? 이란의 아바스 아라크치 외무차관은 화요일에 예정된 미국의 스티브 워커프 특사와의 협상 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해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 결과는 이미 오랜 긴장으로 숨막히는 이 지역의 전쟁과 평화 사이의 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특히 민감하게 만드는 것은 회담을 24시간 앞두고 나타난 신호들입니다. 많은 정보 소식통과 국제 언론의 분석들은 워싱턴이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공격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가능성을 일제히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이 점차 공통된 견해로 모이면서 제네바 협상 테이블에는 심리적, 정치적 압박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성명과 외교적 제스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합의에 이르면 긴장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실패하면 외교가 위험천만한 군사적 계산에 자리를 내주는 새로운 긴장 고조를 세계가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테헤란은 워싱턴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3년에서 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수년 동안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온 핵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개는 이야기가 단순히 합의의 기술적 조항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숫자와 기한 뒤에는 양측 간의 전략적 두뇌 싸움이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조건을 수락한다면 국면은 일시적으로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군사적 옵션이 항상 외교 채널과 병행되고 있기에 긴장 고조의 위험은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제네바는 이제 단순한 협상 장소가 아니라 제재 압박과 새로운 위기 발생 가능성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테헤란이 공격받을 경우 개입하여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역 구도는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이 선언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경우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은 더 이상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무장 세력이 기꺼이 참여할 준비가 돼 있는 중동의 새로운 소용돌이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탈레반이 실제로 참전한다면 이는 미군이 또 다른 복잡한 전선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워싱턴에게 수년간 이어진 전쟁터였으며 간접적인 재개입이라도 이미 이해관계와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이 지역의 전략적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어떠한 합의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성명에 따르면 만약 합의가 체결된다면 그것은 변경 불가능한 4가지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이란은 현재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 시설에 저장된 60% 농축 우라늄 전량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이관해야 하며 심지어 러시아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급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을 즉시 제거하려는 요구입니다. 둘째, 테헤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모든 핵시설 장비를 해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 중단이 아니라 영구적인 해체를 의미하며 민감한 수준의 핵 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셋째,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는 300km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는 1000km가 넘기 때문에 이 제한은 테헤란이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면서도 일부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칠 능력은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텔아비브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요구로 간주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이 단순히 통제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억제 능력 구조 전체를 재편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 측의 강경한 성명이 민감한 시기에 동시에 나오면서 이 지역은 격동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 지역에서 테헤란이 후원하는 민병대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전략적 영향력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요구로 간주됩니다. 이전의 3가지 조건과 함께 텔아비브는 이 4가지 사항이 변경 불가능하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강경한 입장이 민감한 질문을 낳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합의를 이루지만 이스라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텔아비브는 과연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일부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 의회를 통해 압력을 가하여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무효화하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디오트 아로노트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당국은 미국이 이란 공격을 결정할 경우 이스라엘 공군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지원에서 직접 참전까지 모든 군사협력 방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미국은 그 이후의 결과를 처리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국면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군사작전이 시작될 경우 이란은 이스라엘에 보복할 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포함한 중동의 모든 미국 목표물과 여러 전략적 장소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협상이나 레드라인 같은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분쟁은 모든 통제 한계를 넘어 이 지역을 전면적인 대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만 제한된다면 테헤란은 이전 12일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한 억제된 접근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란의 전략적 목표는 분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참전할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중한 계산은 테헤란이 워싱턴과의 전면적인 대결이 치를 대가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다른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군사적 옵션이 단순히 예비 선택이 아니라 이미 행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BS 뉴스와 인터뷰한 2명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워싱턴과 테헤란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지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 지도부와 정보 커뮤니티 간의 내부 논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략적 판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워싱턴의 지원을 받아 군사작전이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처음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양자적 성격을 띠더라도 미국의 그림자는 무대 뒤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큰 질문은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만약 공격한다면 작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입니다. 일부 국방 전문 매체의 군사 분석에 따르면 많은 걸프 국가들이 작전 수행을 위한 영공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이나 USS 제럴드 R. 포드함과 같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할 것이라는 가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바로 미군의 공중급유기들이 중동으로 이동 배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 계획의 전략적 핵심 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국가들이 영공을 개방하지 않고 이란 인근 기지에서의 전개가 제한된다면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은 유럽의 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거리 작전은 전투기 편대가 이란 영토 내 목표물까지 비행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여러 차례 연료를 보급받아야 합니다. 작전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때 지속적인 공중급유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선결 조건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공습작전에서 공중급유기가 바로 생사를 가르는 조용한 무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 없이는 모든 장거리 공격 계획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중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군수물자 이동이 아니라 대규모 군사 시나리오를 위한 준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전략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한 주목할 만한 분석은 미국이 이란 공격을 고려할 수 있는 6가지 이유를 제시했으며 그중 첫 3가지 요소는 백악관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는 중동에서의 군사 배치 규모입니다. 평가에 따르면 현재의 병력 전개 수준은 통상적인 관례를 훨씬 뛰어넘으며 대규모 군사 시스템이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것은 전략적 실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되돌리기 어려운 요소가 워싱턴으로 하여금 단순히 억제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고려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둘째는 역사적 시점의 요소입니다. 이란은 막 12일간의 전쟁을 겪었으며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지역 안보 접근 방식에서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 강력한 긴장 고조 단계에 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더 이상 놀라운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는 도덕적 및 국내 정치적 요소입니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의 저항운동을 부추긴 바 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 정권이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워싱턴은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는 시위와 관련된 한 수감자의 사망을 언급하며 처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특히 국제 여론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에 대한 도덕적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전략적 시점, 그리고 도덕적 압박 요소를 결합하면 전체적인 그림은 워싱턴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글로벌 신뢰도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략 분석의 다음 2가지 요소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의 신뢰도와 이란의 내부 상황입니다. 넷째는 억제력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미 전함에서 항공기, 군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동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 없이 멈추는 것은 주저하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습니다. 힘의 과시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 안보 환경에서 병력을 과시하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관리들은 만약 워싱턴이 물러선다면 테헤란이 이를 결단력 부족의 신호로 해석하고 미래에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섯째는 이란의 내부 상황입니다. 테헤란은 여러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간의 가뭄이 경제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 석유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압박, 국내 불안, 그리고 이전 충돌 이후 방공 시스템에 대한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공명은 방어 능력과 경제적 저항력이 모두 압박을 받는 민감한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일부 전략적 관점에서는 지금이 이란이 지난 몇 년간 가장 취약한 시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평가될 때 기회에 대한 계산은 종종 안보 결정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취약성이 테헤란으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결연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요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기된 주장은
테헤란의 현 정권이 존재하는 한 최소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라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주권, 안보, 그리고 전략적 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핵 확산의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면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다른 국가들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 수준을 가진 새로운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즈비 바렐은 각 측이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미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전쟁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원합니다. 군사적 강경함을 보이고 병력을 배치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협상 도구일 뿐 반드시 행동하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없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는 상당한 전략적 성과로 간주될 것입니다. 분쟁을 피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은 장기적인 군사작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핵심 목표는 단순히 보복이나 억제가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오는 전략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군사 능력을 약화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한 합의가 최적의 길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자신도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규모 분쟁이라도 경제, 인프라, 국내 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텔아비브의 전략적 사고에서는 만약 전쟁이 이란 정권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그것은 수용 가능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계산의 균형은 단기적 위험과 장기적 안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총성 없이 이란을 약화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위협을 제거하면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 반대편의 이란은 정권 붕괴를 피한다는 생존의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섭니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최우선 과제는 내부 안정을 유지하고 권력 구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은 우라늄이나 미사일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전체 시스템의 생존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각 측이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지만 교차점은 모든 이가 전면전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비록 어느 쪽도 자신의 핵심 이익을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중동의 아랍 동맹국들과 터키는 이 위기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엄격하게 통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수용할 만한 결과입니다. 목표는 테헤란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시각에 따르면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들은 현재 과거의 전성기만큼의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려를 낳지만 주로 걸프 아랍 국가들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테헤란과의 대화의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으며 외교가 여전히 가장 위험이 적은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역 동맹국들에게 있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전면전의 대가는 너무 비싼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규모 분쟁은 지역 전체의 안보와 경제 구조를 흔들고 에너지 시장과 국내 안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방을 레드라인까지 몰아붙여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긴장 수위를 충돌 직전까지 끌어올리면서도 목표를 달성하면 물러설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는 전형적인 압박 전술입니다. 전략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란의 협상단이 지난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인 알리 라리잔이나 아바스 아라크치 외무차관 같은 인물들은 모두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절부터 미국과의 협상 라운드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처음 들어선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수많은 긴장, 합의, 그리고 결렬의 주기를 겪어온 인물들입니다. 그 경험은 테헤란에게 전략적 기억이라는 특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미국 정치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며 워싱턴이 양보할 수 있는 한계와
넘어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합의가 깨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각 협상 라운드는 축적된 교훈이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 행정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와 스타일을 가진 새로운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전 행정부들의 접근 방식을 반복하지 않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압박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새로움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란 협상팀과의 직접적인 경험 부족은 워싱턴이 수년간 시험되고 다듬어진 협상 전술들을 완전히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란이 과거에 성과를 거두었던 방식을 다시 사용한다면 협상 테이블은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뇌 싸움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도는 두 학파 간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풍부한 경험과 미국 측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이번 워싱턴 팀은 스티브 워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들로 그의 개인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외교관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유연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할 준비가 된 협상 스타일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핵심은 아바스 아라크치, 외무차관과 스티브 워코프 특사 간에 다가오는 제네바 회담에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두 인물이 마지막으로 제네바에서 만났을 때가 바로 12일 전쟁이 발발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회담을 마쳤고 심지어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의 체스판에서 외교적 미소가 항상 긴장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란의 수년간 축적된 경험이 미국에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한 팀의 스타일을 처리하기에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워싱턴의 새로운 접근법이 이란의 익숙한 협상 전술을 깨뜨릴 것인가?